어, 다음 대목에서는 서정시는 문명권에 따라서 특별히 숭상하는 것이 자기 문명권 안에는 같고 다른 문명권은 다르다 그랬어요. 미리 말하면 한 문명권에서는 산을, 또 산스크리트 문명권에서는 숲을, 아랍 문명권에서는 사막을, 라틴어 문명권에서는 바다를 즐겨 노래하고, 거기서 어떤 정신이 순수함을 발견하고 깊은 감흥을 받는다. 자, 앞에 이야기하고 참 안 맞아 들어가요. 서정시는 세계의 자아화하기 때문에 그 자아가 가지는 개성적이고 개별적인 성격이 매우 같은 것 같은데, 여기서는 문명권마다 그런 공통된 전승과 특징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서정시가 가지는 그런 개별적 특징과 이런 커다란 공통점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시인은 자기 의식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 개별적인 것을 받는 자폐증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눈을 크게 열어서 문명권 전체의 전승을 발견합니다. 자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분리가 아니라 발견이다. 이런 것을 이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서정시는 세계를 자화한다 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자연을 노래합니다. 자연을 가져와서 자기 것으로 삼고 자연을 숭상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연을 숭상하는 데는 일관된 전통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학이 다른 갈래에 없는 문명권 전체의 그런 공통된 전승을 보여주는 것이 서정시가 특별히 다른 갈래와 달리 하는 일입니다. 숭상하는 자연의 선택은 종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서정시는 종교와 대등한 위치에 가면서 종교가 하는 일을 더욱 절실하게, 더욱 친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어떤 자연이 정신을 맑게 하고 감흥을 고조시킨다 하면서 역대 시인이 계속 내대하는 그 자연은 문명권마다 다릅니다. 이것은 자연 조건에 따른 선택이 문명의 전통을 이루었으며, 어떤 자연을 특별히 숭앙하는 것은 그 문명권의 동질성입니다. 그러나 숭앙하는 자연의 선택은 문명권마다 달라요. 우리는 세계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사실이 매우 기묘하다고 생각해요. 동아시아 문명권은 산을 숭상합니다. 산을 숭상하는 참 실감하는 게 뭐냐면, 절은 무슨 산 무슨 사예요. 금강산 유점사. 아니, 산에 있는 절이 그러면 다행인데 마을에, 도시에 있는 절도 그렇게 말이에요. 일본에 가봐도, 아니, 동경 한복판에 있는 절도 꼭 무슨 산 무슨 사예요. 자기 정신의 뿌리는 산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인 변에 몇 산자를 쓰면 선이고, 고울곡자 쓰면 속이죠. 고결한 사람, 신선은 산에 사는 사람이다 하고 말해요. 그런데 산스크리트 문명에 가면 그게 숲이 됩니다. 아랍어 문명권에서는 사막이 됩니다. 라틴어 문명권은 바다입니다. 산, 숲, 사막, 바다는 자연 조건에 따른 선택입니다. 우선 한 문명권의 여러 나라에서는 산이 작은 많아요. 산스크리트 문명권이 자리 잡은 곳에서는 산은 저 에베레스트 산으로 저 멀리 다 보내버리고 인도 대륙에는 다 숲입니다. 지금은 숲이 황폐해져 있어요. 그게 참 문명의 타락이고 불행이죠. 숲으로 둘러싸인 데입니다. 석가모니가 입산 수도한 거 아닙니다.
들판에서 나무 밑에서 수도했는데 그거 동아시아 사람은 이해가 안 되니까 입산수도라고 말을 바꾼 거예요. 내가 보기에 입산수도가 아니고 염천수도예요. 그 더위 속에서 그냥 나무 하나 유지하고. 아랍 문명권은 사막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막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사막이 인간을 순결하게 하고 순수하게 한다고 생각해요. 모든 걸 떨치고 사막으로 가요. 도 닦으러. 라틴 문명권 사람은 바다를 오가서 바다를 예찬합니다. 산, 숲, 바다, 사막, 바다가 정신을 맑게 하고 감흥을 높인다고 여기고 계속 노래하는 것은 자연적 조건에 따른 선택이지만 그 이상의 문명의 선택입니다. 산, 숲, 바다, 사막, 바다는 모두 도시와 대립되는 관계를 가집니다. 다 도시는 혼탁하고 오염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을 타락시키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 그대로의 순수성을 지닌 곳을 찾아가 현실을 넘어서는 이상을 추구한다고 하는 게 같습니다. 그것이 문학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서정 씨가 각기 산과 숲과 사막과 바다를 노래합니다. 이것도 문명권이 어떻게 나누어지는가만큼 가장 기본적인 사실이죠.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빨리 이 공부도 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요. 초등학교에 해도 돼요. 근데 이 네 가지 비교를 다 하려면 너무 번다하고 또 내 지식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한 문명권의 산과 라틴어 문명권의 바다에 대해서만 비교를 해봅시다. 근데 이것은 노래는 각기 원형이랄까 전형이랄까 변형이랄 것이 있다. 원형은 한 문명권의 문학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시경에는 산이 드러납니다. 산은 나무를 뜯고 열매를 따는 노래가 많이 있습니다. 산은 가까이 있는 생활의 터전이지 그 이상 특별한 의미는 나오지 않습니다. 시경에서는 아직도 그건 그냥 원형이죠. 라틴어 문명권의 원형을 두 가지로 봤다 해요. 하나는 그리스의 오디세이라고 하는 거. 영어 이름을 따서 오디세이라고 합니다. 원어는 오디세이아는 바다 건너 싸우러 가는 영웅이 돌아오는 길에 바다에서 표류해서 방황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에 근거를 둔 이야기예요. 또 게르만 민족의 한 갈래가 오늘날 덴마크 쪽에서 영국으로 건너갈 때 베올프라는 노래를 지었어요. 바다를 건너가는 모험담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바다를 건너다니면서 모험하는 생활을 해왔어요. 이게 원형입니다. 동아시아 산의 원형은 좀 단순 소박하고 유럽의 바다의 원형은 처음부터 좀 거창합니다. 이제 전형이라는 걸 봅시다. 거기다가 정신적 의미를 붙입니다. 이백이 독자 경정산에서 상간양불념 지유 경정산. 서로 보아도 둘 다 싫지 않은 것은 오직 경정산뿐이다. 그 국문 표기가 달려있어 경정산인데 바뀌어야 돼요. 재밌는데 내가 산을 보는데 어떻게 서로 보는 거예요. 산도 나를 본다고 생각. 산에 어떤 정신이 있어서 우리 서로 보고 있다. 여기 함으로써 산이 어떤 정치적 의미를 많이 가지게 됩니다. 조선시대 윤도선어가 잠들고 혼자 앉아 먼 매를 바라보니 하는 것도 같은 심정이죠. 먼 매는 이미 오는 것보다 더 즐겁습니다. 여기에 산은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주는 정신적인 벗이라고, 단순한 벗이 아니라 정신적인 벗이라는 것이 전형입니다. 산을 노래한 전형이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산의 노래를 하고 또 하고 해도 실증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자, 유럽에서는 이제 전형이랄 거 둘이 들었어요. 하나는 영국 시인 바이런이 더 오선, 대양이란가. Roll on the deep, dark and blue ocean roll. 굴러가거라, 너 깊고 어둡고 푸른 대양이여 굴러가라. 10,000 feet sweep over the in vain. 뒤에 THE가 있는데 E가 하나 빠졌어요. D, 너라는 U의 고어입니다.
만척에는 돼가 너를 휩쓸려 해도 부질없다. 다 안 되는 일이다. 넓고 큰 대양은 너 참으로 훌륭하다. 대양에 바치는 노래입니다. 이때 영국인은 바다를 건너서 온 세계를 휘젓고 다니고 해적질도 하고 식민지도 하면서도 항상 바다를 짓밟고 바다를 떠받들고 바다를 위대하다고 찬양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바다의 정복자, 자기들이 위대하다. 이런 이야기를 거기다 얹혀서 했습니다. 이런 바이런의 시는 해양 모험을 하는 영국인에게 말할 수 없는 용기와 자부심을 불러일으켰어요. 바이런은 정말 낭만적인 시인이고 정말 순수한 시인이고 하지만은 본의 아니게 제국주의의 나팔수가 됐어요. 자기가 전혀 뜻한 바 없고 바이런에게 직접 죄를 물으려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바다에 나가지 못하고 바다를 동경하는 시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 중에 말라르메의 바다 밑 브리즈마가 있나, 바다에서 불어오는 미풍, 바다를 동경하는 마음을 간절하게 냈습니다. 레브 랑크 보이는 엑소틱 나티유로, 이국적인 자연을 향해서 타천을 올려라. 바다를 보고 싶다. 베르디우 산마 니페디즈로 가서 길을 잃고 돛대를 얻고 돛대도 없고 비옥하는 삶이 없는 난파를 당하더라도 나는 바다에 가고 싶고 바다의 모험을 동경한다. 뱃사람의 노래를 들으며 마음이 설렌다고 하고 바다는 무한한 동경의 대상이 여깁니다. 그래서 바이런의 그거하고 말라님에게 바다의 시의 그 전형의 양면을 보여주고, 이게 우리가 읽어도 심금을 울리는데 유럽 사람 이러면 정말 심금을 울립니다. 바다를 동경하는 그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정말 마음을 격동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런 그 원형이 있고 전형이 있는 건 아닙니다. 변형이 있어요. 변형은 산이나 바다를 원래의 의미하고 다른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한층 더 깊은 또는 격조 높은 생각을 나타내는 것을 변형이라 할 수 있어요. 조선 후기의 승려 태능은 무제라는 시에서 말했어요. 현산망도 광미객 종일행행 부도가 산을 보고 길을 잃은 미친 사건에 종일 가도 집에 이르지 못하네. 무슨 말인지 알기 어려워. 산과 과의 생각을 봅시다. 산은 외형을 갖춘 허상이라면 가는 모습이 없는 실상입니다. 산을 보고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 외형을 보고 따라가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실상을 다 어겼다. 헤맨다. 여기서는 산이 동경해야 될 무엇이 아니라 잘못 설정한 대상이고 헛것이고, 우리가 집착해서 안 되는 것에 집착하는 것을 산이라고 해서 산에서 대해서 진가다한 이야기를 마구 뒤집어 생각을 완전히 반대로 해서 한 그런 경지에 이릅니다. 그래서 산을 산이라고 해야 하지만 산은 산이라고 하면 안 된다. 산이 산이라고 하면 산에 매여서 산이 산일 수 없게 한다. 산은 산이 아니라고 해야 비로소 산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하기 매우 어려운 생각입니다. 우리는 뭐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의 진술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고 말을 뒤집어하는데, 세상 사람은 아니다고 하는 것도 어떤 한 개의 추상명사로 이야기하길 좋아해요. 우리는 추상명사는 시에서 제대로 배제하는데 서양시에는 추상명사를 내놓길 좋아해요. 자, 위에 앞엔 승려 태능은 단순한 시인이 아니라 불교 수행자이죠. 깨달음이죠. 니체는 철학자이면서 시인입니다. 철학시를 쓴 사람입니다. 철학을 시로 썼어요. 니체는 새로운 바다, nach neuen Meeren, 새로운 바다 하는 것은
바다 아닌 것을 바다라고 해요. 바다를 바다로 하네. 산이 아닌 것을 산이라 하듯이. 새로운 바다에서 Mittag schläft auf Raumenzeit. 정오가, 미타그는 정오입니다. 미트는 중간이란 말이고, 타그는 날짜란 말이에요. 슐래프트 잠잔다. auf Raumenzeit. 공간과 시간 위에서 정오가 잠을 잔다. 추상명사를 늘어놓길 좋아해요. 추상명사가 3개 나왔어요. 여기서 라우먼사이트, 공간과 시간도 상당한 정도로 추가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려면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블리크트 미시스 안 운엔틀리카이트. 블리크트 미시, 나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운엔틀리카이트. 엔트는 끝나고도 끝나지 않은 거. 끝나지 않은 것을 추상명사로 하는 카이트를 붙여서 끝나지 않은 것. 우리는 말로 영원이죠. 영원인데 영원이라는 거하고 끝나지 않는다는 건 조금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옮길 수 없어요. 실제의 바다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다는 시공 위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시공을 함께 관장하면서 관장하지 않은 척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영원한 것. 바다는 시공을 아우르는 영원한 무엇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러한 영원한 무엇을 끊임없이 추구해 나간다. 이체 이야기입니다. 위에는 태릉의 시에서는 산을 무슨 영원한 것이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산이라고 여기면 우리는 길을 잃는 거죠. 산이 아닌 것이라 돼야 길을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상적이고 일상적을 넘어서 진실로 중요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점에서는 같지만은 위에서는 그것을 부정함으로써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밑에 것은 영혼을 긍정함으로써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달라요. 저 위의 시에서는 돌아가는 길을 말하고 밑에서는 바로 가는 길을 말해요. 많은 사고에 우리 동아시아 사람은 돌아가는 걸, 뒤로 가는 것을 말하고 이 사람들은 목표를 차로 정하면 일로 매진, 바로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철학적인 생각, 또 철학을 넘어선 생각을 하는데 산과 바다가 이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생활상에서 온 원형과 거기에 대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한 전형과 그 의미를 뒤집고 더 심오하는 변형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런 관점에서 동아시아 산을 노래한 시, 유럽에서 바다를 노래한 시, 거기다가 인도 사람이 숲을 노래한 시, 아랍 사람이 사막을 노래한 시까지 다 합쳐서 원형은 이렇고 전형은 이렇고 변형이 이렇다 하면은 큰 그림이 그려져요. 그거 다 쓰려면 책을 큰 걸 몇 권 써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그 업적을, 생산적인 업적을 냅니다. 그러나 많다고 주는 게 아니라 그 핵심의 일부는 오늘 여기서 간명하게 간추려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토론을 들어가 봅시다. 동아시아적 문명권의 전통에서는 산도 기묘하지만 사실은 산하고 수 둘을 항상 양대 그걸 바퀴로 삼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령 성설이 많이 얘기했다는 산시산, 수시수 이런 거나 선생께서 말씀하셨던 산수시 이런 전통이 굉장히 풍성한데 가령 이런 어떤 라틴어 문명권 같은 데서도 바다만이 아니라 대응되는 무엇을 같이 이렇게 말하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참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는 산은 수와의 관계 속에서 한국의 대응 속에서 의미를 가져요. 사실은 산이 단독으로 노는 일은 별로 없고 수하고 어울릴 게 있어요. 그러나 숲이나 사막이나 바다는 우리 산수와 같은 짝이 없는 게 특징이야. 우리는 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저쪽은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아주 논리 구조의 차이예요. 언어 구조의 차이고
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단은 음양이라는 개념으로 일찍부터 그렇게 개념적으로 표출되어 있었어요. 음양. 사실 불교는 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걸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불교도 유럽과 비슷하게 자꾸 추상명사를 만들었어요. 추상명사를 조를 해서 많이 만들었어요. 동아시아 사람들이 불경을 읽어보고 불교 교리를 들고 아 그건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좋다. 그 내막을 알아내고 더 산뜻한 표현을 많이 했어요. 인도에서 불교가 쇠퇴하고 동아시아화가 불교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 하나는 이런 언어 조건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철학사, 문학사 둘인가 하나인가 해서 나가라주나의 중론하고 원료의 생각을 잠깐 비교한 데가 있어요. 원료는 둘을 가지고 둘의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거는 나가라주나 중론에는 있긴 있는데 상당히 약하게 있어요. 있음과 없음이라는 약하게 있어요. 있음과 없음을 약하게 말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중으로 막 건너뛰어요. 원료는 있음과 없음을 상당히 심각하게 말하면서 건너뛰는 것을 더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용수가 더 도가 높다고 할 수 있지만은 원료가 더 현실과 이렇게 밀착돼 있어요. 그것은 자기도 모르게 둘을 이야기하는 동아시아 전통과 전맥되었다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는 민중의 현실적인 경험하고 더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매우 재미있는 논리입니다. 그 사막과 도시, 바다와 육지는 상보적인 개념이 아니라 대립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상극의 개념만 가지지 상생의 개념이 없어요. 사막과 도시, 바다와 육지는. 그 사람들이 자꾸 상극으로 치닫는 것이 상생이 없는 것도 그런 데 있어요. 사막을 예찬하는 사람은 반드시 도시를 나무라요. 바다를 예찬하는 사람은 육지를 나무래요. 그래서 상극은 크게 확대되고 상생은 없는 것 같아요. 산수는 상생이면서 상극입니다. 산수가 상생이고 상극에 대해서 제가 이미 이야기를 많이 했고 내 그림을 산수화를 보여주면서 그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큰 차이라고 생각해요. 최남선이라는 사람이 핵에서 소년이라는 책을 쓰면서 거의 이 바이런의 발상과 비슷한 걸 말했어. 거기서는 바다를 예찬하고 육지를 비난하고 그래서 바다를 예찬하고 육지를 비난하는 그 논조를 그대로 도입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것을 말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가진 더 소중한 것을 훼손시켰어요. 남 따라가다가 자기 좋은 거 망친 격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잠깐 치기에 들떠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거 대단하다고 예찬하는 얘기는 이제 그만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산스크리트 문명권에서는 또 사람 일생에 사람이 나서 자라다 마지막 단계 가서는 숲속으로 들어가서 돌을 닦아서 일생을 보내야 된다까지 숲을 더 신성하게 여겨요. 우리도 입산수도란 말이 있지만 입산수도함으로써 일생을 마쳐야 된다는 건 아닌데 그 사람들은 마지막에는 참 숲속에 들어가서 숲과 더불어 돌아가면서 일생을 마치는 것이 사람 일생에 마땅한 마지막 단계라고까지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입산하는 거하고 그 사람이 숲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또 비교해서 논의할 만해요. 그러나 우리 동아시아의 산은 건재해요. 인도의 숲은 거의 파괴되어 버렸어요. 문명을 일으키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서 간지수국에 참 살림이 울창한 걸 다 벌채해서 이제는 재생이 안 돼요. 그래서 막 모래천지고 그래서 막 염천에 햇빛이 비추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신의 그 고향인 산이 가까이 있는데 내가 왜 산을 그렇게 좋아하느냐 그런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숲에 들어간다는 것은 거의 공연물이 되고 있어요. 노거수전 이후로 주로 이제 산을 다 산만 그리죠. 그런 어떤 전통을 물론이죠. 물론이죠. 산을 그리면서 수를 조금 곁들이고 산과 수에서 산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산수화, 산은 크게 쓰고 수는 조그맣게 쓰는 산수화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일생을 마치는 것은 아니지만은 산과의 관계에서 계속 새로운 지혜를 얻는 거죠. 선생님 최근에 산고수장의 논리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이 이 한중일 세 나라가 다 다른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산 자연 순환으로서의 그 산이 세 나라가 다 조금씩 다른 상황인데 그거는 이제 여기서는 동아시아 문명이 전체적으로 하나라는 이야기만 했고 여기 나라마다 어떻게 다르냐는 이야기 아니었어요. 나라마다 다르게 하면은 우선 자연 환경에서 산고 수장을 우리는 산수화 이상으로 하는데 우리는 산이 적당히 높고 물도 적당히 길어요. 그런데 중국은 중원지방에서는 정원지방에서는 장강과 황하가 엄청 크고 산은 볼 게 없어요. 태산이 높대 하되 태산이 1500밖에 안 돼요. 산은 저쪽에 곤륜산 쪽에 다 모아버렸어요. 그거는 중국인의 일상생활과 너무 멀어요. 그래서 중국은 산불고 수장이요. 일본은 긴 강이 없어요. 자기들도 가와라 길는 하만 있지 강이란 말은 우리와 같은 뜻으로 안 써요. 산은 엄청 높고 깎아질러요. 경사가 급해요. 원숭이도 못 올라갈 산이 많아요. 물은 너무 짧아. 그래서 일본은 산고 수부장이요. 이러한 지리적 특징이 문화에서 사람이 심성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대해서 논의를 조금 했어요. 어디서? 해외여행 비교 문화에서. 앞으로